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생리학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ATP를 합성하는 것. 자, 무산소성 에너지 그리고 유산소성 에너지 크게 이렇게 대별이 되죠. 그래서 무산소성에는 인원질 과정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고 유산소성에는 유산소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근중성 지방, 이 근중성 지방은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지방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지방은 반드시 산소와 바로 결합을 했을 때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방은 유산소성 에너지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 2번은 이 비타민 C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그냥 보조 효소 정도입니다. ATP 합성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비타민 C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글루코스는 한번 볼게요. 3번 글루코스. 자, 무산소성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있어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죠. 글루코스 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젖산은 역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있어서 당을 분해하고 나머지 찌꺼기, 즉 찌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젖산이죠. 그런데 이 젖산은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코리사이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젖산도 에너지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저장, 분비하는 근육세포 내 소기관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활동 전이가 근세포에 딱 도착이 되게 되면 그 활동 전이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바로 근형질 세망으로 갑니다. 근형질 세망. 왜냐하면 이 근형질 세망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고요. 활동 전이가 근형질 세망에 도달하게 되면 이 칼슘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근세포의 수축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라멘트, 즉 액틴 필라멘트와 마요신 필라멘트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합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합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형질 세망에서 분비가 되는 칼슘이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합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결합을 차단하고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가 변화가 되면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근육의 수축 작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근육세포 소기관은 바로 근형질 세망 1번이 답입니다. 2번 위성세포는 뭐예요? 근육의 성장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3번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생산 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유산소성 과정,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핵은 DNA를 포함하는 세포의 소기관.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근형질 세망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초과 산소 섭취량이 뭐예요? 운동 후에 발생하는 산소 섭취량이죠. 그래서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은 운동의 기간이나 운동의 강도에 비례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과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운동 중 증가한 체온. 자, 체온이 증가하면 즉 혈액의 온도가 증가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산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의 결합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산소 운반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중 증가한 젖산. 젖산은 뭐예요? 우리가 피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젖산이 증가가 되게 되면 폐하, pH 농도, 즉 폐하라 하죠.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중 증가한 호르몬, 즉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 두 호르몬은요, 에피네프린은 심장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 작용에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건 혈액이죠. 그래서 심장 기능과 혈관 수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운동 중 증가한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ATP를 재합성할 때 사용되는 1차적인 연료입니다. ATP PC 과정, 즉 인산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초과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운동 중 증가한 크레아틴 인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수준 운동 시 체온 유지를 위한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체온 유지입니다. 자, 수중 운동 시 물속에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체온이 뺏기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체온 유지를 위한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볼게요. 1번 폐활량. 자, 폐활량하고 체온 유지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2번 체지방량. 체지방량 뭐예요?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은 우리 몸 내부의 심부 온도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운동 강도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심부 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그렇죠. 물의 온도는 높을수록 우리의 체온 유지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폐활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운동 강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낮은 쪽 그러면 뭐예요? 유산소 과정, 그죠? 높은 쪽 그러면 무산소성 과정. 요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유산소 과정에서는 뭐예요? 어떤 형태의 근섬유가 더 많이 활용이 될까요? 바로 유산소 과정에서는 타입 1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소 과정에서는 타입 2 X와 A가 있는데 과연 운동 강도가 가장 높았을 때 활용되는 근섬유는 어떤 것일까? 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죠? 자, 타입 2A와 타입 2X의 차이점을 한번,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그것은 수축 속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타입 2X는요, ATP 아제 활성이 높아서 수축 속도가 가장 빠르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운동 강도가 가장 높았을 때, 즉 근수축 속도가 가장 빨랐을 때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타입 2X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타입 1과 타입 2X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타입 2A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장기간 규칙적 유산소 훈련의 결과로 최대 운동 시 나타나는 심폐 기능의 적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유산소 훈련의 결과, 우리가 열심히 마라톤 훈련을 열심히 한 거죠. 여기서 심폐 기능의 적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유산소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가 됩니다. 니은,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의 증가. 산소는 뭐에 의해서 이동이 되죠? 바로 혈액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혈액을 밀어주는 힘, 어디서 나타나죠?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에서 나타납니다. 심장 용적이 커지면 뭐예요? 많은 양의 혈액을 담아서 그리고 심근 수축력이 강화가 되면서 그 많은 양의 혈액을 한 번에 펌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죠.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디귿, 심박출량의 증가. 그렇죠. 심장 용적이 커지고 그리고 심근 수축력이 증가가 되면 결과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이 박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박출량 증가도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해당이 되네요. 정답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 자, 항상성이라는 건 뭐죠? 항상성은 인체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 몸에는 안정적인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체온이 38도, 39도가 되면 뭐라 그러죠?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적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반대되는 게 양성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적 피드백을 다른 말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적 피드백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올라간 건 내리고 내려간 건 올리는 이런 형태를 바로 우리가 음성 피드백, 즉 부적 피드백이라고 하죠. 반대로 억제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세포 외액의 이산화탄소 조절. 그렇죠.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부적 피드백이 맞습니다. 2번. 체온 상승에 따른 땀 분비 증가. 그렇죠.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빨리 안정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체온 상승을 다시 낮춰주는 부적 피드백에 해당되고요. 3번. 혈당 유지를 위한 호르몬 조절자. 그렇죠. 우리 몸에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혈당을 안정 상태로 내려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부적 피드백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출산 시 자궁 수축 활성화 증가.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이 수축되면서 아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만 시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자궁 경부의 수축작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수축작용의 증가에 의해서 더더욱 옥시토신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옥시토신의 분비를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적 피드백이 아니라 양성 피드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 1회 박출량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1회 박출량이 뭐예요? 심장이 수축하면서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우리가 1회 박출량이라고 하죠.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대동맥압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 대동맥압 증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 작용을 하려면 대동맥압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동맥압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혈액을 대동맥 앞으로 밀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저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 그렇다면 뭐예요? 이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에서는 혈액을 펌핑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부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수축하면서 받는 저항을 우리가 후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동맥 앞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는 오히려 뭐예요? 심장이 혈액을 박출하는데 더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은 그 일회 박출량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후부하하고는 반비례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하면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호흡 펌프 작용에 의한 정맥 회기 증가. 그렇죠. 정맥으로부터 뭐예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야지만 그렇죠. 심장에서 다시 뿜어낼 수 있는 일회 박출량이 증가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골격근 수축에 의한 근육 펌프 작용 증가. 자, 정맥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격근 수축에 의해서 근육이 혈관들을 펌핑하면서 심장 쪽으로 올려주는 작용이 증가가 돼야지만이 더 많은 혈액들이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4번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심근 수축력 증가. 그렇죠. 교감신경 그렇죠. 우리가 심근이 얼마만큼 더 수축력이 증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일회 박출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보기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게 보시면 밑에 운동 강도네요. 여기 옆에는 에너지 비율이 있고요. 운동 강도가 25%, 이건 뭐예요? 유산소성. 그렇죠? 운동 강도가 85%, 이건 무산소성. 자, 이렇게 먼저 유산소, 85%는 무산소. 그죠? 자, 이렇게 먼저 크게 대별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느냐, 그 부분을 묻는 문제이네요. 유산소성에 있어서는 운동 강도가 약한 유산소성에 있어서는 어떤 에너지원이 많이 활용이 될까? 그렇죠? 유산소성 에너지원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혈중 유리지방산, 그리고 근중성지방, 이것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무산소성 형태의 운동이라면 뭐예요? 무산소, 그럼 어떤 에너지 체계? 무산소성 해당 과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당 과정 뭐예요? 당을 분해해서 얻는 에너지로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당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근글리코겐이 당에 해당이 되고 혈중 포도당도 당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건 바로 2번이네요. 그죠? 혈중 유리지방산과 근글리코겐, 이것이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자, 운동 중 손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자, 이 부분은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는 손해가 아니고요. 대뇌의 운동 피질입니다. 대뇌의 운동 피질. 대뇌의 운동 피질. 요거는 아닙니다. 자, 니은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그렇죠. 손해에서의 기능은 뭐예요? 근육의 조정과 제어, 그리고 자세와 균형 조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이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고유 수용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하여서 동작을 수정한다. 그렇죠. 고유 수용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예요? 근육 활동의 타이밍이라든지 연속 동작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작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바로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환기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환기량의 변화. 자, 기억. 운동 시작 직전에는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기량이 증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운동 시작 직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가 아닌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을 예측한 대뇌 피질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운동 초기 환기량 변화의 주된 요인은 경동맥에 위치한 화학수용기 반응이다. 화학수용기 반응은 무엇을 통해서 환기량의 변화를 일으키죠?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리고 젖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기량 변화를 일으키는데 운동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화학적 변화는 크게 없죠. 그래서 사실 운동 초기에는요,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요.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근관절 수용기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자, 디귿.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1회 호흡량은 감소하고 아니죠.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하면 호흡량은 높아지죠. 그리고 호흡수도 높아집니다. 이것도 틀린 거네요. 리을. 회복기 환기량은 운동 중 생성된 체내 수소 이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 있다. 그렇습니다. 회복기에는 근육 관절의 자극도 감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형성되고 있는 화학적 문제들, 수소이온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환기량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한 개의 포도당 분해에 따른 유산소성 ATP 생성입니다. 자, 이런 대사적 과정을 보면 처음에 유산소성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피리부산이 뭐예요? 무엇으로 변해요? 아세틸조 효소가 됩니다. 이 아세틸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크렙스 회로의 연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바로 크렙스 회로의 기억은 크렙스 회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P 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과정은 두 개의 ATP로 두 개의 ATP를 만들고 그리고 두 개 NADH, 요 NAD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NAD 있죠? 그리고 FAD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요, 수소를 운반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산소 과정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냐? 수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폭탄 기억하시죠? 수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AD와 FAD라는 것이 수소를 운반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뒤에 H, 수소를 다 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요 NADH 한 분자당, 요 NADH 한 분자는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냐면 2.5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FADH 요거는 한 분자당 1.5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해당 유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두 개의 ATP로 두 개를 만들고 ATP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NADH 두 개를 가지면 한 분자당 2.5개니까 5개죠. 그래서 2에다가 5개를 더하면 7개가 되는 거고요. 또 두 개의 NADH가 몇 개를 또 만들어요? 또 5개를 만들어요. 그럼 7에다가 5개를 더하면 12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ATP가 두 개의 ATP를 만듭니다. 플러스 2, 14, 6개의 NADH. 6개의 NADH. 굉장히 많이 만들죠. NADH가 6개면 몇 개를 만들어요? 한 분자당 2.5개에 해당이 되니까 뭐예요? 6을 곱하면 15개. 그렇죠. 그러면 14에서 15를 더하면 29개가 되고 그리고 FADH, 두 개의 FADH, 하나의 FADH는 1.5개를 만드니까 두 개니까 3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바로 32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체중이 80kg인 사람이 10매치로 10분간 달리기 했을 때 소비 칼로리는, 자, 매치는 뭐예요? 대사당량이죠. 운동 강도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1매치라고 하면 안정시 1분에 체중당 3.5ml의 산소를 사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휴식하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의 에너지 소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요 방정식입니다. 대사 방정식. 매치 대사 방정식. 그렇죠? 방정식은 매치 곱하기 제가 써 드릴게요. 매치 곱하기 3.5 곱하기 그 사람의 몸무게 킬로그램, 이거를 200으로 나눈 값. 자, 요것이 뭐예요? 대사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10매치니까 10 곱하기 3.5 곱하기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 사람이 80킬로그램이네요. 이걸 200으로 나누면 몇이 나올까요? 바로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죠. 근데 10분간 달리기를 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14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답은 2번 140 킬로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신경세포의 안정시 막전이에 영향을 주는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그림이다. 기억에서 리얼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막전이 안정막전이죠. 안정막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에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포 바깥에는 어떤 이온이 많으냐 하면 나트륨 이온이 많습니다. 자, 요게 세포 이게 내가 되고 여기가 외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될까요? 바로 나트륨 이온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안쪽을 보면 가장 큰 양이 바로 칼륨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나트륨, 그리고 니온은 칼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자, 이쪽에 있어서는 확산을 통해서 세포 내외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확산은 뭐예요? 에너지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포막에 위치한 통합 단백질 분자 중에 일부는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 즉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물질을 수송을 합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펌프를 사용한다는 것은 농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쪽으로 역행을 할 수 있는 역행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ATP, 즉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낮은 곳에서 많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D는 뭐가 될까요? 어느 쪽이 낮을까요? 세포 내부는 당연히 나트륨의 농도가 낮죠. 그래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 그래서 D는 나트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그 반대로 칼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최대 산소 섭취량 공식에서 장기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 증가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장기간 지구성 훈련, 열심히 마라톤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은 최대 1의 박출량, 그리고 최대 심박수, 최대 동정맥 산소차, 여기서 증가되는 요소를 다 고르라는 이야기죠. 자, 최대 1의 박출량, 그렇죠. 열심히 장기간 지구성 훈련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많은 양의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결국 1의 박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최대 심박수. 이 최대 심박수는요, 이 1의 박출량이 증가가 하게 되면 뭐예요?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이 많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이동되기 때문에 심박수는 그 반대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뭐예요? 동맥과 정맥의 산소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동맥에서 유입되는 산소를 우리 조직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 정맥에서는 훨씬 적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동정맥 산소차가 높다라는 것은 동맥에 있는 산소 양과 정맥에 있는 산소량의 차이가 크고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산소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맥 산소차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증가되는 요소는 기억과 디귿, 바로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기의 내용이 모두 증가되었을 때 향상되는 건강 체력 요소. 자, 건강 체력 요소.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실 것. 체력에는 건강 체력 요소가 있고 또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 체력 요소를 물었네요. 건강 체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와 보기와 관련된 것들을 찾는 거죠. 모세혈관의 밀도, 혈관의 밀도, 혈관 밀도, 이건 뭐야? 산소를 이야기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그렇죠. 산소를 활용해서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이것도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동정맥 산소차,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동정맥 산소차 설명드렸죠.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가 클수록 우리 조직에서 산소를 활용한 능력은 높아졌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산소. 결국 산소의 활용에 관계되는 내용이 뭐냐? 유연성 아니죠. 순발력 아니죠. 근력 아니죠. 정답은 심폐지구력,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의 중강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호르몬. 자, 호르몬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에피네프린 먼저 볼게요. 에피네프린 뭐예요?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원 분해를 촉진하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에피네프린은 뭐예요?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2번 인슐린 볼게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슐린.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액에서 조직적으로 뭐예요? 당이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동 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은 뭐예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소하는 호르몬이니까 정답은 인슐린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도 역시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코티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으로 포도당 방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네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유수용기. 자, 우리가 근육에서 있는 감각수용기 크게 세 가지죠. 근방축, 골직원기관, 그리고 화학수용체. 그렇죠.
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감각 및 운동신경의 말단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감마 운동 뉴런을 통해 조절된다. 그리고 근육의 길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낸다. 자, 중요한 건 근육의 길이 정보.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근육의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뭐예요?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그거를 더 길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고유수용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육의 길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내서 근손상을 방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근방추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 골직원 기관은 뭐예요? 골직원 기관은 근육의 길이를 길이 정보를 가지고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장력.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신경 종말, 이것은 뭐예요? 통각을 수용하는 거고, 파치니안 소체는 뭐예요? 진동 감각, 뭐 이런 부분들, 압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방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결정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근력의 결정 요인, 근육의 횡단 면적. 그렇죠. 근육의 면적이 사이즈가 클수록 당연히 근력은 강해지겠죠. 2번 근절의 적정 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결합을 해서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쫙 잡아당길 때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잘 잡아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게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근절 자체가 적절한 길이가 형성이 되었을 때 뭐예요?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하는 교차 결합 수가 뭐예요?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차해서 결합된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절의 적정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절이 너무나 넓거나 너무나 좁게 되면은 교차 결합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3번 근섬유 구성비. 근섬유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지근과 속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근력을 높인다라는 건 지금보다는 속근 섬유가 더 훨씬 많이 존재했을 때 근력이 높아질 수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근섬유막 두께. 이것은 섬유막 두께는요, 근력 결정 요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상완 이두근의 움직임에 대한 근육 수축 형태로 옳지 않는 것은 상완 이두근의 움직임입니다. 자, 자세를 유지할 때 등척성 수축. 자, 등척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근육의 길이 단축 없이, 근육과 관절 각의 변화 없이 운동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세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을 때 이건 뭐예요? 근육의 길이도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올라갈 때 상완 이두근이 턱걸이에서 올라가면 근육이 짧아지게 되겠죠. 역시 단축성 수축 맞고요. 그리고 턱걸이 내려갈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 맞습니다. 자, 공을 던질 때 등속성 수축. 자, 등속성 수축은 뭐예요? 등속성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각이 일정한 속도로 수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는 뭐예요? 공을 던지는 위치,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근수축 속도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속성 수축, 즉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근육이 수축하는 등속성 수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